안녕하세요. 다나작가 채널입니다. 밀란 쿤테라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2부 영혼과 육체는 다 읽었습니다. 오늘부터 3부 이해받지 못한 말들 1. 제네바는 분수와 호수의 도시다. 예전엔 치주 악단들이 공연했던 정자가 아직도 공원에 남아있다. 심지어 대학도 나무들 속에 파묻혀 있다. 오전 강의를 마친 프란츠는 건물에서 나왔다. 스플링클러에서 솟아오른 작은 물방울들이 잔디 위에 떨어졌다. 그는 기분이 대단히 좋았다. 대학에서 나와 그는 곧장 여자친구 집으로 갔다. 그녀는 거기서 몇 블록 떨어진 곳에 살고 있었다. 그는 그녀의 집에 자주 들렀지만 언제나 그녀의 배려 깊은 친구였을 뿐 결코 애인은 아니었다. 제네바에 있는 그녀의 아틀리에에서는 만약 그녀와 정사를 나누었다면 그는 하루 동안 한 여자에게 다른 여자로, 부인에게서 정부로, 정부에게서 부인으로 왔다 갔다 한 셈이었을 것이다. 제네바에서는 남편과 부인이 프랑스식으로 한 침대에서 잠을 자니 그는 몇 시간 만에 한 여자의 침대에서 다른 여자의 침대로 가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다. 그의 눈에는 이런 것이 애인과 부인을 모욕하는 짓이며 결국 자기 자신도 모욕하는 짓으로 보였을 것이다. 몇 달 전에 그가 반한 이 여인에 대한 사랑은 너무도 소중해 그는 그의 삶 속에 그녀를 위한 독자적 공간, 범접할 수 없는 순수한 영역을 만들어 내려고 고심했다. 그는 자주 외국 대학으로부터 강연 초청을 받았는데 지금은 모든 초청을 기다렸다는 듯 받아들였다. 초청만으로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인에게 그의 여행을 정당화하기 위한 가공 학회나 세미나를 꾸며 대부족했던 그의 외도 기회를 보충했다. 자기 시간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여자친구는 그와 동행해 주었다. 그렇게 해서 그는 그녀에게 몇몇 유럽 도시와 미국의 한 도시를 단시간에 구경시켜 줬다. 당신이 싫어하지만 않는다면 열흘 후 팔레르모에 갈 수 있을 텐데 라고 그가 말했다. 난 제네바가 더 좋아. 그녀는 이젤 앞에 서서 미완성 그림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프란츠는 농담을 시도했다. 팔레르모를 모른 채 어떻게 살 수 있을까? 난 팔레르모를 알아. 뭐라고? 그는 그의 질투심 어린 어투로 물었다. 여자친구 하나가 그곳의 엽서를 보냈더랬지. 스카치 테이프로 화장실에 붙여놨는데 못 봤어. 그리고 그녀는 덧붙였다. 세기 초에 살았던 한 시인 이야기를 해줄게. 그는 아주 늙었고 그의 비스는 그를 데리고 산책을 했지. 어느 날 비스가 말했대. 선생님, 고개를 들고 저기를 보세요. 도시 위로 최초의 비행선이 지나가네요. 나는 보지 않아도 상상할 수 있어. 선생은 눈길도 주지 않고 비스에게 대답했다. 그런 거야. 나도 팔레르모에 가 있는 내 모습을 상상할 수 있어. 다른 모든 도시와 마찬가지로 똑같은 호텔, 똑같은 자동차가 있겠지. 내 아틀리에에서 적어도 그림들은 항상 다르지. 프란츠가 얼굴을 붉혔다. 그는 애정 행각과 여행의 관계에 대해 너무도 익숙했기에 팔레르모에 가자라는 그의 말은 추워도 오해의 여지가 없는 에로틱한 제안이었다. 그에게 있어서 난 제네바가 더 좋아 라는 그녀의 대답에는 오직 한 가지 의미만 있었다. 그 여자친구는 그에게 더 이상 욕구를 느끼지 않는다. 정부 앞에서 이토록 자신감이 결핍되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그에겐 자기 자신을 의심할 만한 어떤 이유도 없었다. 그들이 만난 직후 처음 호감을 드러낸 사람은 그가 아니라 그녀였다. 그는 미남이며 학계에서도 출세가도의 정상에 서 있어서
심지어 전문 학자들 사이의 논쟁에서 그가 보여주었던 고차원 지식과 자기 주장은 동료들에게 경외의 대상이기도 했다. 그런데 여자친구가 그를 떠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왜 매일 되풀이해야만 할까? 나에게는 이 설명밖에 없다. 그에게 있어서 사랑은 공적인 삶의 연장이 아니라 그 대척점이었다. 사랑은 다른 사람의 선의와 자비에 자신을 내던지고 싶다는 욕구였다. 마치 포로가 되려면 먼저 자신의 모든 무기를 내던져야 하는 군인처럼 타인에게 자신을 방기하고자 하는 욕구, 그리고 아무런 방어수단이 없는 상태에서 그는 언제 공격당할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따라서 나는 프란츠의 사랑이란 언제 공격이 올지 끊임없이 기다리는 것이라고 단언할 수 있다. 그가 고민에 빠져 있는 동안 여자친구는 붓을 놓고 방을 나갔다. 그녀는 포도주병을 들고 돌아왔다. 그녀는 말없이 병을 열어 잔 2개의 포도주를 따랐다. 그는 가슴에 묵직한 돌덩이가 떨어지는 것을 느꼈다. 난 제네바가 더 좋아 라는 말은 그녀가 정사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이 외국 도시들에서 짧게 머무는 동안 그들의 엄밀한 순간을 억제하는 것에 신물이 났다는 것을 의미했다. 그녀는 잔을 들어 단숨에 비웠다. 프란츠도 자기 잔을 들어 함께 마셨다. 팔레르모에 가지 않겠다는 거부가 사실은 정사로서의 초대라는 것을 확인하고 그는 매우 흡족했지만 곧이어 어떤 아쉬움을 느꼈다. 여자친구는 그가 그들의 관계에 도입했던 순수성의 법칙을 위반하려고 결심한 것이다. 그녀는 그가 그들의 사랑을 진부함으로부터 보호하고 가정생활로부터 철저하게 분리하기 위해 기울였던 고뇌에 찬 노력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제네바에서 정부와의 섹스를 자제하는 것은 실은 자신이 다른 여자와 결혼한 것에 대해 스스로에게 가하는 형벌이다. 그는 이런 상황을 어떤 오류나 흠집으로 받아들이며 살았다. 부인과의 애정 생활에 대해서는 실상 언급할 가치도 없는 일이지만 그런데도 그들은 상대방의 탁한 숨소리에 잠에서 깨기도 하고 상대방의 역한 채취를 맡으며 한 침대에서 잠을 자는 사이였다. 그는 차라리 혼자 자는 것을 선호했을 테지만 공동 침대는 결혼의 상징이며 상징이란 잘 알다시피 신성불가침한 것이다. 매번 부인 곁에 누울 때마다 그는 부인 곁에 누우려는 자기의 모습을 상상하는 여자친구를 생각했다. 이런 생각을 할 때마다 수치심을 느꼈다. 그래서 그는 부인과 함께 자는 침대와 정보와 섹스를 하는 침대 사이의 공간을 가능하면 넓히려고 노력했다. 그녀는 포도주 한 잔을 더 따라 한 모금 마시더니 묵묵히 프란츠가 그 자리에 없는 듯 이상하리만큼 무표정하게 천천히 블라우스를 벗었다. 그녀는 연극 영화과 학생이 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혼자 있을 때 자신의 본래 모습을 보여주는 적응 연기를 연습할 때처럼 몸을 움직였다. 그녀는 치마와 브래지어만 입고 있었다. 그러더니 프란츠를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그는 그 시선이 불편했다. 왜냐하면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모든 내인들 사이에는 그들도 의식하지 못하는 법률 같은 효력을 지닌 결코 위반할 수 없는 게임의 법칙이 순식간에 성립되는 법이다. 방금 그녀가 그를 바라본 시선은 그러한 법칙에서 벗어났다. 그 시선에는 평소 포옹에 앞선 시선과 몸짓과는 아무런 공통점이 없었다. 그 시선 속에서 도발도 애교도 없었고 오히려 일종의 질문 같은 것이 있었다. 다만 그 시선이 그에게 무엇을 묻고 있는지 프란츠는 전혀 몰랐을 뿐이었다. 그녀는 치마를 벗었다. 그녀는 그의 손을 잡아 몇 발자국 떨어진 벽에 기대어 있는
커다란 거울 쪽으로 그를 돌아서게 했다. 그의 손을 풀어주지 않은 채 그녀는 좀 전과 같은 뭐가 캐묻는 듯한 시선으로 그녀와 그를 번갈아가며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거울 발식계 바닥에 낡은 중산 모자를 얹은 마네킹 두 쌍이 있었다. 그녀는 몸을 숙여 모자를 들고 머리에 썼다. 금세 거울 속 모습이 달라졌다. 섣불리 다가갈 수 없는 무심한 표정의 아름다운 여자가 머리에 전혀 맞지 않는 중산 모자를 쓰고 속옷 차림으로 서 있었다. 그녀는 회색 양복에 넥타이를 맨 한 신사의 손을 잡고 있었다. 그는 다시 한번 애인을 겉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자기 자신에 대해 놀랐다. 그녀가 옷을 벗은 것은 섹스에 초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상한 게임, 두 사람만을 위한 은밀한 해프닝을 연출하기 위해서였다. 그는 모든 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겠다는 듯한 미소를 지었다. 그녀도 그에게 웃어 보이리라 생각했지만 그의 기대는 빗나갔다. 그녀는 그의 손을 놓지 않았고 그녀의 시선은 거울 속 두 사람 모습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해프닝의 공연 시간이 한계를 넘었었다. 프란츠는 이 소극이 조금 지나치게 늘어지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는 중산 모자를 조심스럽게 손가락 두 개로 잡아 미소를 지으며 사비나의 머리에서 벗겨 받침대 위로 올려놓았다. 마치 성모 마리아 초상화에 장난꾸러기 아이가 그려놓은 코수염을 지우는 것 같았다. 그녀는 여전히 꼼짝도 않고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는 다시 한번 열흘 후 팔레르모에 함께 가자고 요구했다. 이번에 그녀는 두말 없이 약속을 했고 그는 아파트를 나왔다. 그는 다시 기분이 좋아졌다. 그가 평생 동안 권태의 도시라고 저주했던 제네바가 이제는 아름답고 모험에 가득 찬 곳처럼 보였다. 그는 돌아서서 아틀리에 유리벽 쪽으로 눈길을 주었다. 때는 늦봄이었고 날씨는 더워서 창문마다 블라인드가 쳐져 있었다. 프란츠는 공원에 도착했고 저 먼 곳 너머로 정교회 정당의 원형 지붕이 아른거리며 공중에 떠 있는 듯 했다. 황금 총알 같은 교회 지붕은 관역을 때리기 직전 눈에 보이지 않는 신에게 붙들려 공중에 멈춘 것 같았다. 아름다웠다. 프란츠는 강둑에 내려가 배를 타고 그가 사는 호수 건너편 오른쪽 강변으로 갔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웃음 가득한 하루 보내세요.